그러니까 쟁점이 뭔가 실종된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모든 현안의 출발점은 안전운임제고 그걸 빨리 풀어야지 이 파업도 장기화되지 않고 피해도 줄어드는 건데 그 안전운임제를 왜? 안전운임제 논의는 완전 실종돼 버렸고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을 둘러싸고 더 강경 대응해라 이런 주문들 위주로 가고 지금 정부랑 화물연대랑 대화를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안전이 있어요, 끊어져 있고 우리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김문수 위원장님 기대합니다. 뭐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아니 그건 아니 노력은 하겠다고 했는데. 노력해줘. 자 김문수 위원장 이번에 진짜 그럴싸한 거 갖고 와서 하면 나 진짜 인정할게. 아니 뭐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댓글은 뭐 영상은 보시는데 이 알람 설정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뭐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기쁜데 슬프다.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구독도 하시는 건데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또 최초 공개 놓쳤다. 왜 나한테는 최초 공개 알람이 안 오냐? 왜 나에겐 라이브 알람이 안 오냐? 이런 분들 매번 있어. 왜 벌써 시작했나요? 왜 저에게는 알람이 안 오죠? 알람 설정을 언제나 오게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빡치는 기사구나 하는데 자세히 대리기에서 듣고 보면 그만큼 더 많이 알게 되고 구체적으로 빡칠 수 있는 암안보 코너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정유럽 기자가 없습니다. 정유럽 기자 어디 있냐? 지금 스포츠 뉴스를 만드느라 잠깐 늦는다고 해요. 국제노동기구 ILO 여러분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국제노동기구가 지금 가장 시끄러운 이 화물연대 파업 이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뭘 보냈다고 해요. 뭘 보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 화물연대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왜 보낸 건지 무슨 내용인지 화물연대 파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2주가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업무 개시 명령 ILO 협약 국내 적용 첫 사례 되나? 그럼 쟁점은? 이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쉽게 기사를 쓴 산업과학부의 홍성희 기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미 많은 분이 모르실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이 대들기의 초창기 mem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과학부의 과거 별명은 강한 허리 홍성희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여러분. 홍성희 기자네 하시는 분도 고맙습니다. 많이 계실 거고 네. 홍성희를 데려와라 이런 댓글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산업과학부에서 노동 쪽을 취재하고 있죠. 네. 본인이 노동 쪽에 원래 좀 관심이 많았죠.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사회부에서도 노동 현안 취재를 했었고 2015년에 노동을 또 출입했었고요.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가장 바쁠 때일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들기는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대일기에 저희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사실은 좀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약간 좀 감정적으로 안 좋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또 근데 이거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약간 이거는 정치 성향과는 좀 관계없이 화물연대 파업이 본인에게 좀 끼치는 영향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해서 많이 좀 의견이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화물연대 분들 말고 민간인 분들 아닌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럼 주로 어떤 쪽을 취재합니까? 주로 정부랑 이제 노동조합 관계자. 그러니까 위주로. 양측. 네, 그렇죠. 양측. 그것만 해도 양측이 워낙 공방을 아주 치열하게 매일같이 주고받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기도 바빠서 사실은. 그렇구나. 예. 저희는 이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댓글 반응, 커뮤니티 반응 이런 거를 많이 수집을 해봤으니까 네네. 한번 보시고 내가 이쪽 양쪽을 취재한 동안 이런 얘기했구나라는 걸 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의문 이게 파업이 맞냐? 노동자 하는 게 파업 아닌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단 클리앙의 3G 이용자님이 화물연대 파업이 맞는가요? 법적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은 도급계약 꼼수를 이용해서 자영업자다. 그래서 법적으로 파업이 아니지 않냐. 그냥 자영업자들이 단가가 안 맞으니까 안 한다. 이런 말이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일단 파업하는 이유. 일단 파업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법적으로 좀 얘기가 있죠. 네, 맞아요. 중요한 쟁점이긴 한데요. 이제 화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가 뭐냐 했을 때 파업이라는 거는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권리거든요. 그쵸. 쟁의권이라고 하는. 근데 그 노동조합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을 노동조합법상 이제 노동자라고 하고요.
화물차 기사에 대해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고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어요. 예, 있기도 하고 물론 이제 개별 사례죠. 개별 화물차 기사들의 이제 소송이지만 법원에서 왜 이렇게 인정을 해주냐면 그러니까 단결해서 자신들의 뭐 근로 조건이든 노동 조건이든 처우든 이런 걸 단결해서 요구할 필요성이 있는 집단이 있잖아 우리 사회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면은 양자가 대등한 관계면 그런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뭐 삼성과 현대가 싸운다. 뭐 대등한 관계니까 그렇죠, 누가 그렇죠. 한쪽에게 집단적으로 쟁의권을 행사할 만한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없는데 헌법상 이런 쟁의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화물차 기사는 해당이 된다는 판례도 있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화물연대가 공공운수 노조 산하의 한 본부거든요. 사실은 화물연대 자체가 노동조합이 아니라 공공운수 노조라고 하는 노조의 한 본부인데 언론노조 밑에 KBS 본부가 있듯이 근데 이 공공운수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이 돼야지만 노동조합 명칭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공공운수 노조는 일단 설립 인가를 받아서 정부로부터 노동조합 명칭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가입해서 화물연대 본부에 속해 있으니까 역시 또 그런 형식상으로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자기들 편한 대로 갖다 쓴다 이런 이제. 근데 동시에 이게 자영업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 함이 자영업자가 아니야.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둘이 모순되는 개념은 아닌 거죠, 사실은. 두 가지를 네네. 다 가지고 있다. 네, 자영업자로서 회사에 속해서 종속적으로 일하지 않잖아.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어느 정도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은 자영업자의 측면이 있는 것이고 다만 집단적으로 쟁의권을 행사해서 권리를 요구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역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도 인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두 개 모순되는 건 아닙니다. 자영노동자라는 표현을 써요. 자영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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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이제 노동자면 이제 공장에 있는 사람만 떠올리는 네. 어떤 그런 이제 편협한 생각이 있으니까. 예. 워낙 요즘에는 그런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그쵸. 배달이든 그쵸. 약간 노동자 자영업자라고 보기에는 사실 뭐 가진 생산수단도 없고 한데 어느 정도 또 종속돼 있기도 하고 그 배달 업체에 종속돼 있잖아요. 배달 중개 업체에 그쵸, 배달 그쵸. 기사들도 그렇다고 해서 또 근로계약 관계는 아니잖아요. 이런 어중간한 자영업자와 전통적인 근로자 중간지대 이런 사람들을 자영노동자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예. 자, 근데 일단 많은 분들이 뭐 일몰제니 무슨 뭐 안전운임제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아직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일단 일몰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뭔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없어지는 예. 걸 반대하기 위해서 투쟁하신다는 건데 네네네. 뭐가 없어진다는 걸 왜 반대하는 건지. 그 안전운임제라는 제도인데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화물차 기사에 대해서 적용하는 적정운임제 또는 최저운임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워낙 화물차 기사들도 사실은 시장에서 화주가 있고 중간에 운송사가 있고 화주가 뭐죠? 화주는 대기업. 그러니까 대기업. 물건을 수출하는 사람들. 예, 이 물건 어디 보내주세요. 발주하는 사람들. 생산해서. 그다음에 그 물량을 받는 게 운송사고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이제 이거를 조금씩 떼어 나눠주는 거죠. 받은 물량을. 이렇게 화물 시장이 구성돼 있거든요. 중간에 운송사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다단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화주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에 있는 건데 이게 결국은 화주는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까 이 저가 입찰을 붙일 거 아니에요. 그쵸. 최저가 입찰을. 그렇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단계 과정에서 조금씩 누군가가 수수료 떼가고 그런 과정에서 맨 마지막 밑단에 있는 화물차 기사가 받는 운임이 너무 떨어지다 보면 화물차 기사들이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과로하고 과속하고 또 과적도하고 이런 게 또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안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막자 이런 취지에서 적정 운임을 보장하자는 제도가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에서 마른 걸로 쥐어짜듯이 계속 이제 짜면 사실 일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이게 무슨 52시간 이런 게 제한이 없죠. 없잖아요. 제한이 네, 없으니까 네. 자영업의 느낌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몸 갈아가면서 그냥 잠 안 자고 안 쉬면서 계속 대기하고 일 따내고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이런 게 본인들의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뭐 도로에서도 위협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네. 전 이제 사회 안전을 막 이제 지키기 위해서 안전운임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말에 끝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일몰제 네네네. 그때까지만 하기로 해서 근데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필요한 법이면은 연장하고 강화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지금 정부는 이걸 이제 더 연장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정부도 이제 3년 연장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요.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상시화, 그러니까 일몰제를 아예 없애서 3년은 또 한시 연장인 거잖아요. 한시 연장이 아니라 아예 일몰제를 없애서 상시화하는 거는 이 제도 효과가 좀 불분명하다. 아직은 제도의 효과가 물론 제도의 목적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건데 실제 그런 효과가 나느냐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봐야지만 이제 상시화 또는 확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게 참 취지입니다. 어려운 게 이 사회과학은 이 사회 실험 그렇죠, 맞아요, 할 수 맞아요. 없으니까 맞아요, 예. 이것 때문에 뭐 사고가 줄었는지 실제로 아니면 이거에서 그냥 꿀만 빨고 사실은 더 개판치는지 이걸 사실 정확히 밝힐 수 있는 이런 그렇죠. 게 없으니까 네네. 그 정부에서 나오는 그 용역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도 정부와 화물연대가 서로에게 이제 이렇게 유리한 이제 이야기만 서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유리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추가적으로 뭘 논의하는 것도 뭐 하기로 했다가 안 하기로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서요? 아 6월에 총파업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쵸. 8일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지속 추진하겠다. 근데 지속 추진하는 말 자체가 좀 모호하죠, 사실은. 지속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 적용 품목이 지금 컨테이너랑 시멘트 운송 차량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안전운임제가 이걸 5개 다른 품목에도 확대하는 거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합의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사실 이거는 이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라서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할 텐데 11월에 한 번 논의가 있었고 그 밖에는 정식적인 논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말까지 오다 보니까 화물연대는 이제 당장 한 달 뒤면 일몰돼서 제도가 없어지는데 정부가 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게 우리 막 한문철 TV 보면 판스프링 팡 튀어나오고 막 되게 막 과적돼가지고 쓰러지고 막 이런 거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내가 이제 위협을 느낄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근데 고속도로에서 사고는 화물차 사고가 굉장히 비율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일반 화물차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통계상. 그리고 한 번 사고 났을 때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율도 제가 정확한 수치 모르겠으나 더 훨씬 높고요.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차 자체에 이제 영향력이 크니까. 그렇죠. 갑자기 이게 왜냐하면 너무 무겁고 하니까 중앙선을 침범을 해도 그냥 뚫고 그냥 와버리시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게 하지. 왜냐하면 누가 사고 내고 싶겠어요. 그렇죠.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자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제도적으로 그렇지 않게 뭐 외국의 선진 사례 같은 거 좀 갖다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이게 이걸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계속 사고가 계속 있다면은 좀 더 추가적으로 계속 뭔가 운전을 좀 덜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아무리 자영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걸 오히려 좀 대안을 계속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3년 동안 3년 정도 진행한 거잖아요. 네. 그동안 너무 이렇게 놓고 있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뭔가 확실히 국회 여야 갈등이 되게 극심하잖아요. 그게 사실 국회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먼저 논의를 해야지만 본회의까지 가는 건데 국토위가 사실은 예산안 처리 문제부터 뭐 이상민 장관 해임안 처리부터 여러 가지로 맞다. 네. 맞다 그거 아예 국회 자체가 여야 경색돼 있으니까 상임위도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국회가 이거 할 틈이 없었다 이 말이요. 그동안. 자 그런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모든 법이 국회의원들이 사실 본인들 이득되는 거 아니면 사실 좀 느릿느릿한 건 사실이잖아요. 누구나 어느 국회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다가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걸 내렸습니다. 여기부터가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앞까지는 그냥 되게 뭐랄까 일상적인 우리가 늘 있는 우리 K 국회 K 국회와 K 파업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거 뭐 국회 빨리 해야겠다고 싶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 보배드림의 서윤 파파님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공기업 단체 등에 지시할 수 있는 법률인 것 같은데 이 화물차 기사님들은 이 자영업자 아닌가요? 이게 자영업자가 이거는 나 돈 못 벌겠다 싶어가지고 쉬는 건데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보니까 되게 옛날에 하고 없었던 것 같은데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일단 이거 한번 법령을 읽어드릴까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고요. 14조의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동 요건이 결국 핵심이잖아요. 어쩔 때 쓸 수 있느냐. 발동 요건이 이제 화물 운송을 거부해서 집단으로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제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조건이 좀 까다롭죠. 뭐 국가 경제에 심각한 우려, 심각한 위기, 그다음에 뭐 화물 운송의 커다란 지장 이런 여러 가지 좀 추상적인 용어들이 발동 요건으로 돼 있는 건데 2003년도에도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저기 화물연대가 한 해에 2차례 파업을 했었거든요. 그 두 번째 파업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런 제도의 필요성이 있다가 다시 정부가 좀 추진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국회 회의를 보니까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만들었고. 근데 사실 이런 법들이 좀 애매한 게 어디까지를 뭐 이게 위기라고 봐야 되고 어디까지를 뭐 경제에 큰 그렇죠. 이거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 법률에 좀 써놓으면 좋은데 뭐 몇 퍼센트 이것 때문에 피해가 뭐 몇 퍼센트가 났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거를 법학 교수님하고 이렇게 한 서너 명한테 여쭤봤어요. 이 발동 요건을 위헌 소지가 있는 거냐. 아니, 교수님들도 사실은 조금 성향에 따라 다 달라요. 그치. 네. 어떤 분은 이 정도 문구는 이걸 더 구체할 수는 없다. 이걸 더 어떻게 법률 문구로 구체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 정도 문구가 있는 다른 법 조항도 뭐 있다. 비슷하다. 이 정도 추상성은 이런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교수님은 너무 추상적이다. 최소한 발동 요건에 대해서 뭐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이런 하위 규정을 둔다는 규정을 넣어서 하위 규정에다가 뭐 A 하나 둘 몇 가지 이런 지표를 반영해서 고려하여 판단한다. 최소한 이런 요건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 개인적으로 두 번째 교수님 말씀에 좀 더 앞에 분 너무 그러면 정부 반대로잖아. 아니 사실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되게 노동자 입장에서 굉장히 폭압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네. 아니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일을 못 하겠다는데 왜 이거를 나한테 이걸 시키나.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뭐 법안을 제대로 만들든지 그것도 안 해놓고 그거에 3년 동안 이 법 안에서 우리 살아왔는데 이게 그냥 끝나면 땡으로 그럼 우리는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는 건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노조에서는 강하게 주장하죠. 이거 많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제 발동되는 것이다. 사실상 법률은 있지만 게다가 교수님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길 시의 명령을 형사처벌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길 시 빡세더라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형사처벌이 없다면은 그나마 요건이 조금 더 완화돼서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그치. 형사처벌을 한다는 거는 국가가 뭐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다. 엄격한 요건으로 제한할 수 그러네,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의 조항은 죄형 법정주의에 비춰봤을 때 다소 위헌 소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오랜만에 지금 뭐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발동된 거라서 사실 연구가 처음. 많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국내는 처음. 네네네. 이게 발동된 거다 보니까 사실 좀 연구가 덜 되는 것 같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거라면 우리가 저는 뭐 법 법 알못이지만은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배제해야 딱 그거 형사처벌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형을 하고. 그렇죠. 형사처벌 같은 게 더 심하잖아요. 근데 그런 여지가.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냥 국가에서 가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도 뭐 몇 명한테 명령서가 날아갔는데 이거 송달돼가지고 받아온 상태에서 안 하면은 요건이 바로 성립돼 버리는 거니까 되게. 근데 바로 징역형은 아니고 1차는 이제 운행 정지 내리고 그러니까. 2차 거부하면 자격 취소를 하고 네. 세 번째 이제 면허 취소도 하고. 네네네. 근데 면허 취소하는 거 사실 뭐 이분들 뭐 생계를 그냥 끊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아니 뭐 전시도 아니고 국가가 이럴 수 있나 싶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그런 법이 있고 그 법에 근거해서 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피해가 많이 발생한 건 맞죠. 보니까 무슨 뭐 몇 조, 막 3조 막 이런 얘기 나오던데. 3조가 넘는 지금까지 좀 걸로. 집계된 물론 이제 기업들이나 뭐 좀 뭐 기업 관계자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부풀려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이게 빨리 끝나야 되니까 그런 입장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뭐 지표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출하 차질로 인한 피해라고 표현하는데 출하를 못해서.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실어서 나가는 양이 있는데 운송이 안 되니까 못 나간 거잖아요.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출하 차질로 표현해서 그걸 피해로 집계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계속 쌓아놓다 보면 결국 쌓아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보관료도 그렇죠. 그럼 결국 생산량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결국 출하 차질로 인한 피해로 집계될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이거 약간 좀 보이지 않는 피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사실 거래 관계라는 게 중소기업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래 관계. 예, 뭐 납품처에서 그렇죠. 쉽게 뭐 제때 납품이 안 되면 거래를 끊을 수도 있는 약간 의뢰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것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 거래 관계 끊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제 중소기업 관계자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네. 기름이 없잖아 지금 주유소에 기름이 이제 그런 부분도 며칠 있죠. 떨어진다면서. 지금 기름 많이 미리 넣어 놓으려고 지금 많은 분들 가시고 그러시는데. 이 기름 같은 경우는 군 차량으로 많이 긴급송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시멘트처럼 막 평시에 5%까지 떨어지는 지금 시멘트가 가장 심각한 상황. 그랬다가 지금 많이 회복됐죠. 회복됐어요. 거의 평시 가깝게 회복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위기 상황은 가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네, 기름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저희 이제 KBS 보도를 계속 이제 홍성희 기자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달려요. 그런데 너무 KBS가 정부의 의견만 많이 보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유튜브에 네네. 시네스트 966님이 오늘 리얼미터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많이 올라서 40% 육박했는데 이건 KBS 9시 뉴스의 공이 아주 크다. 왜냐하면 악영향만 줄기차게 보도하고 왜 파업하는지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도가 없더라. 너무 일방적으로 정부 편에서 뉴스 만들었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분이 뭐 어떤 특별 리포트를 뭐 집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전반적인 그냥 느낌이신가 봐요. 근데 네네. 보도 이런 걸 사실 만들 때 굉장히 그 양쪽 입장을 다 넣으려고 사실 굉장히 노력을 할 것 같은데 특히 홍성희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진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이게 노동문을 출입해 보니까 법이 노사 문제 같은 경우는 선악 문제가 아니고 정책 문제고 또 이해관계가 다른 거고 정말 다루기 어렵더라고요. 사실 뉴스로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파업을 하면 당연히 그쵸, 파업이란 것이 원래 어려운 거 노조법상 정의에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피해를 끼치는 게 피해를 파업이 끼치는 게 파업이라고 법에 정의돼 있습니다. 합법적인 파업에 당연한 거긴 한데 벌어진 현상이니까 저희는 보도를 하는 건데 뭐 출하량이 줄었다거나 시멘트 운송이 차질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보도가 그럼 파업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이 보도를 피해만 강조함으로써 그러면 결국 이거 헌법상 권리인데 파업이라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보도해도 되는 거냐 압박해도 되는 거냐 또 이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뉴스는 벌어지는 일을 보도하는 건데 그 보도의 효과가 사실 또 한편으로는 기본권을 마치 행사를 자제하라고 촉구하는 듯한 메시지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참 다 담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왜 이런 파업이 발생했고 화물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분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보도를 하긴 했죠. 네, 했는데 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니 왜냐하면 이게 특히 화물기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졸음운전 할 수밖에 없고 과적하시게 되고 이런 게 우리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을 하는 그런 거고 지금 이게 전 사실 이게 뭐 이런 댓글 있어요. 네이버에 HSCH님이 이렇게 나라 경제 어지럽히는 자들한테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못 잡으면 대한민국 파탄으로 간다. 이번에는 꼭 버정머리 고쳐라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파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약간 전 눈과 귀를 의심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1월 28일에 재난안전 기본법상 물류체계 마비가 사회 재난이다. 그래서 코로나19나 이태원 참사 같이 사회적 재난을 분류해서 단계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에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범죄 취급을 한 거죠. 그리고 12월 5일에는 이게 좀 유명한 멘트인데 참모들과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아주 북한의 핵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안 그러면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파업이라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무슨 힘이 있나. 노동자들의 힘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대학교 교양 시간에 배운 거야. 교양 시간에. 파업 말고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집단행동. 꼭 파업이 아니더라도 시위도 있을 것이고 그 끝에 이제 파업이 있는 건데 파업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건 좀 문제가 아닐까. 저도 이제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도대체 이거를 이제는 이 국면은 이미 국토교통부나 부처의 손은 떠났고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어떤 현안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게 사실은 화물연대 파업만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죠. 지하철, 절차, 철도, 공공부문 위주로 파업을 같은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됐잖아요. 약간 이제 그 출입기자 말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는 약간 정치 파업으로 보고 있다. 이게 어떤 이제 노정 관계 초기잖아요. 지금 올해 처음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조금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노동계가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파업으로 보인다. 이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대통령의 입에서 불법 파업이라는 말이 엄청 쏟아졌거든요. 맞아요. 그 발동을 하면서 제가 기억하는데 그날부터 이제 불법을 되게 강조했는데 이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런 강한 대응, 강경 대응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발동 이후에 비슷한 취지의 강경 발언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런 그렇죠. 게 아닌가 두 가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보면 근데 이 신기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본인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6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법과 원칙 그리고 중립성을 가져야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정부가 개입해서 여론 따라가서 너무 노사 문제에 깊게 개입하면 노사 간에 원만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가 입장을 내고 개입을 하는 게 결국 노사관계와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했는지 의문이 많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요즘에 확 기조가 세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가 어느 윤석열이 맞는 윤석열인지 알기가 힘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텝을 이제 발걸음을 맞추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민주노총에 대해서 조직적 집단 힘을 가지고 대화와 정상적 거래가 아닌 위력과 협박을 사용하면 이게 폭력이고 조직적 폭력을 줄여서 조폭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이게 조선노동당 이중대가 아니냐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뭐 올린 글에 대해서 그리고 권성동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민주노총 파업이 종북 투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파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불법 파업이라는 그 근거는 뭐예요? 저 되게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궁금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국토교통부에 물어봤더니 왜냐면 이제 정부 합동 브리핑 문안에 불법 집단 운송거부 이렇게 표현이 등장했어요. 발동한 날, 발동 전까지는 불법이 안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이제 이 운송 거부, 집단적인 운송 거부가 자체가 불법이냐. 근데 국토부 관계자는 그때 아니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사실 6월달 파업할 때도 집단 운송 거부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중단을 촉구했지만 그게 자체가 불법이야라고 어디 보도자료도 쓴 적이 없어요. 자제해달라. 다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쇠구슬을 쏘거나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건 당연히 범죄죠. 그리고 뭐 다른 사람 이렇게 협박한다거나 파업에 참여하라고 이런 건 당연히 범죄지만 자발적인 운송 거부, 집단적인 운송 거부도 불법이냐 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대통령실도 사실은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통해서 그때 이제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그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몇 조 몇 항 어떻게 위반이야 이렇게는 설명을 안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불법이라는 용어를 좀 법률적으로 쓰지 않고 아니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이잖아. 국민을 볼모로 잡는다. 뭐 경제를 뭐 이렇게 뒤흔든다. 이런 측면에서 약간 느슨하게 사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언론에서 많이 이제 비판이 있었잖아요. 뭐가 불법이냐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뭐 명확하지 않다.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언론에서도 그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공정위원회가 지금 시장에서 기업들 감시하는 그 조직이잖아요. 정부기구잖아요. 근데 화물연대에 대해서 사실 지금 계속 조사 시도하고 있거든요. 조사 방침 밝혔고 뭐 노조를 조사한다고 공정위원회가 좀 낯선데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 게 담합행위라는 말이 이제 등장이 시작했어요. 이제 이 집단 운송 거부는 담합행위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서 이제 불법성을 설명하는 이제 정부 관계자들의 멘트가 기사에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화물연대가 소속돼 있는 화물차 기사들이 사업자다. 일단 사업자니까 사업자들이 모인 단체니까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다. 사업자 단체는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이거든요. 적용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럼 어떤 행위를 적용할 거냐. 사업자 단체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중단을 강요하는 거.
내가 사업자 단체인데 그래서 뭐 의사협회인데 어. 의사협회가 의사 회원한테 너 이날 휴지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이 당시 의사협회 사건이 똑같이 적용됐었거든요. 운송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 단체 규제할 때 그렇게 된다면 이 운송 거부가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만약 그런 화물연대의 어떤 불이익을 암시하면서 강제하는 거였다, 강요하는 거였다면 이제 운송 거부가 뭐 불법으로 규율할 수도 있는 거겠죠. 물론 입증을 해야겠지만 그런 식의 지금 조사를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니야? 아니 불법이라고 미리 질러놓고 근거를 만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단정한 건 아니고 불법이라고 순서가? 조사를 하겠다. 불법 파업은 엄단하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아 예. 그러니까 그건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아무튼 공정이 잘 뭐 근거가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이게 사실 법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화물차 이제 기사님들 같이 뭔가 모호한 위치에 있는 자영업자 성격도 있고 노동자 성격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되게 좀 갖다 붙이기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그걸 확전을 어디까지 시키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번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기사님들이 되게 힘들게 뭐 운송하시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졸음운전 하시고 그게 무슨 그래도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자라고 하는 게 이번에 그 안전운송법인 거고 취지인 거고. 근데 쇠굿을 막 쏜 게 나오고 또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다른 분들한테 막 플랜카드 걸어서 뭐라고 하고 협박을 하고 실제로 막 이렇게 막 긴 몽둥이 같은 걸로 쫓아오시고 이런 그리고 이제 거기다 최근에 도박하셔가지고 판돈 100만 원 넘는 도박하셔가지고 또 그것도 기사를 제목만 봤습니다. 그 파업하시면서 이제 도박을 하셨는데 그 돈을 또 시원하게 또 110몇만 원을 또 걸고 하셨대야. 그리고 잡혔어요. 그래서 경제지들이 신나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파업은 좀 여론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영민 기자 여기 없지만 서영민 기자 나온 적 있나요? 있죠. 네. 아침에 라디오 했는데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론에 구애하는 거다 결국 이 싸움은 누가 더 구애를 여론에 잘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죠 사실. 완전 이건 패배야 이렇게 되면 그게 물론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거친 우리 이제 노동자분들 파업하시면 이제 좀 그중에 당연히 거친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한 명 두 명의 일탈이나 좀 오버 액션 같은 게 언론으로 인해서 침소봉대가 되면서 전체 화물연대 파업의 취지를 다 이렇게 좀 퇴색시키는 그런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몇 언론은 노골적으로 이제 그 재벌이나 정부 편을 들면서 그런 것들을 되게 크게 보도를 하면서 사실 좀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진 건 사실이긴 해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무리 이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노동자 편을 좀 들어야지 싶다가도 그런 식으로 선 넘는 행위를 하면은 내가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좀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또 우리나라 언론들이 또 일부는 또 굉장히 침소봉대하면서 막 이런 불법 파업,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나쁜 좌빨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즐기기 때문에 이런 빌미를 참 주시지 않는 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파업 생활인데 그걸 잘 그렇게 못하시는 게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ILO 이거 리포트 할 때마다 몇 번씩 다시 읽어요. ILO 이거를 ILO 네, ILO는 이게 리포트 할 때 몇 번을 다시 읽어요. 입에 안 붙지. 네. 인터내셔널 레이버 오거니제이션 아시죠? 국제 노동 기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요청하는 뭐 정부 개입, 뭐 인터벤션 어쩌고 하는 그런 문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요 덕후의 익명으로 이런 댓글 달렸습니다. 노동법은 국제법이 우선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인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 알았다. 국제 망신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 오히려 화물연대 입장만 받아 쓴 기사 아니냐. 화물연대가 보낸 의견서가 그냥 접수했다는 메일 갖고 그냥 저러는 거다. 그냥 선동 좆대네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ILO의 개입 어떤 겁니까 이게? 어떤 의미 있는 겁니까 이거? 사실 ILO의 감독 절차라고 있거든요. 감독 절차.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회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ILO의 어떤 감독을 받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ILO 협약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게 핵심 협약이라고 부르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핵심 협약. 예, 핵심 협약. 그 중에서 3개를 저희가 지난해 초에 국회 동의를 받아서 비준을 했거든요. 그걸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3개를 핵심 협약을 비준을 했고 국회 동의를 거쳐요. 그래서 올해 2월부터 발효가 됐어요. 발효의 의미는
그 핵심 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ILO 협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 유엔 가입하면 우리가 다 생 유엔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골라서 그렇죠. 국내 네. 사정에 맞춰서 이제 협약을 가입할 네네. 수 있는데 회원국은 기본적으로 ILO의 물론 이제 기준과 원칙을 존중하고 큰 이제 그림에서는. 해야겠지만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거는 그 중에서 일부만 이제 일부러 비준을 우리가 한 경우만 땡겨가지고 비준한 거는 효과를 발휘하는 국내법과 건데 같은 효력을 지닌다. 세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개. 그 중에 하나가 29호인데 핵심 29호. 협약 29호. 그게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이에요. 강제노동. 예. 내용이 모든 형태 전문을 보면 모든 형태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결국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정부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뭐 화물자동차 운수법이랑 똑같은 동의예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그 협약하고 위상이. 근데 이제 화물연대에서는 이제 그 강제노동 업무 개시 명령이 결국 강제노동을 시키는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ILO에 개입을 요청한 거고요. 긴급 개입 요청을 한 거고 ILO가 사무총장 명의의 서한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다. 당신 나라의 노동조합에서. 그러니까 이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뭐냐. 정부 입장을 내놔라 이렇게 보낸 거고요. 이게 긴급 개입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 긴급 개입은 감독 절차는 아니에요. 감독은 진짜로 조사하고 ILO가 회원국이 그 협약을 잘 이행했는지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실사 실제 조사도 하고 구속력 있는 권고도 해요. 네, 그게 감독 절차인데 이 긴급 개입은 일단 네 감독 절차는 아니다. 그 전 예. 단계인가요 그러면? 뭐 선은 없어요 사실. 꼭 이렇게 연결된 그 관계에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다음 절차는 이제 서한을 이제 입장을 요구했으니까 ILO가 우리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이 업무 개시 명령이 당연히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근거들을 담아서 한 2달 정도 걸릴 거라고 하는데. 2달이나? 네. 그럼 다 끝나고 하겠네. 그렇죠. 사실 이번 파업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영향을 미치기는 좀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ILO가 개입했다고 하니까 또 댓글창에 ILO 이 빨갱이 새끼들 ILO가 니네가 뭔데 정부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진짜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ILO가 도대체 뭐냐? 걔는 뭔데 도대체 우리 뭔데? 정부한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근데 ILO가 이것도 노사정 기구예요. 노사정.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노동자 기구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댓글 되게 많았어요. ILO는 빨갱이들하고. 노사정 기구에서 축소판이에요. 거기에 정부 파견도 가고 각 나라에서 경영계도 파견을 보내요 ILO에. 노동조합도 당연히 보내고. 그래서 의사결정 자체가 그 노사정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의견을 조회를 좀 해달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댓글 반응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요거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정 간섭 아니냐 막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이거 근데 우리가 선진국이 됐고 이제 국제적 위상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10위권 이상의 어떤 선진국이 됐잖아요. 우리도 약간 근데 이 국제법에 대해서 뭔 소리야 이렇게 볼 수준이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우리가 국제법 존중하고 그 의미도 정확히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내법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고. 그쵸.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재판에 갔을 때 그 국제 협약을 근거로 나의 어떤 뭐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만약 우리가 협약이 국내법으로 그렇게 발효될 수 있는 그런 법이라면 국제법이라면 발효된 법이라면 이번 강제노동 금지 협약처럼.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재밌었습니다. 개드립의 다키스트 던전님이 한국이 강제징용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강제징용 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이런 주장으로서 근거가 ILO의 어떤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반대였다는 거지. 그때는 오히려 반노동적이라고 막 그때는 ILO를 엄청 깠었거든요. 그런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시간이 흐르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ILO의 개입은 국제 빨갱이 내정 간섭으로 취집하는 것 자체가 우리 편할 대로 ILO를 판단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게 국제 빨갱이 내정 간섭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기본적으로 ILO는 기본적으로. 네. 유엔 산하기구고. 유엔 산하기구. 네네 ILO도. 근데 ILO에 대해서 무지한 너무 인식이 많아서 좀 설명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 협약을 나름 이게 사실 비준한 게 뭐 누가 막 노조가 시켜서 비준한 것도 아니에요. 이 ILO 협약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거예요. 이 협약 비준도. 네. 아니 요새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 왜? 뭐야? 그래서 아주 이 화물연대 파업 보도를 갖고서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 왜요? 왜 어떤 부분이 좀 문제라고 좀? 아니 뭐 일부 보도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그러니까
만약 이제 정부에서 이 집단 우선 거부에 대해서 불법이라 규정한다면 좀 언론이라면 좀 따져 보기도 하고 그치. 아니 최소한 근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이제 그런 어떤 냉철한 분석 없이 어떤 자사 어떤 스탠스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게 너무 저는 우리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 또 이 파업을 장기전으로 오히려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좀 토론을 했었습니다, 선배님.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도 궁금하더라고. 이렇게 불법 파업 엄단 방침 그게 좀 인기가 이제 좀 있다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판단을 하시니까 그렇게 좀 그런 기조로 가는 것 같은데 근거가 나중에 마련되는 게 난 너무 웃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쟁점이 뭔가 실종된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모든 현안의 출발점은 안전운임제고 그걸 빨리 풀어야지 이 파업도 장기화되지 않고 피해도 줄어드는 건데 그 안전운임제를 왜? 안전운임제 논의는 완전 실종돼 버렸고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을 둘러싸고 더 강경 대응해라 이런 주문들 위주로 가고 그 화물연대 불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보도할 수가 있는데 따로 이 안전운임제 이 논란의 시초, 시발점 그리고 해결의 단초 이 논의가 실종됐다는 게 언론에서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네. 때려 잡아라 이런 취지면 이게 뭔가 북핵 같은 위협이래잖아요. 북핵 같은 위협이라는 게 말이 사실 좀 북핵 같은 위협이라는 말은 사실 자국민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북핵은 우리 다 죽는 거잖아. 제가 댓글 읽어볼까요? 네, 클리앙의 로봇돌이님. 어딥니까? 지금 클리앙의 그래야지. 로봇돌이님이 이제 곧 43살이 되는데요. ILO에서 한국 정부에 이렇게 의견 요청한 게 처음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례적이다. 이게 처음인가요? 무슨 일인가? 처음 아닙니다. 처음은 네네. 아니고. 전에도 파업할 때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제 기구들도 유심히 보고 있는 한국 정부의 국정 운영이다. 쪽팔리면 바이든이면 난리면이면. 나 다음 댓글도. 페이스북에 김필성님이 뉴스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왜 정치권이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화물연대 파업권은 심각한 문제다. ILO 긴급 개입이란 말은 국제기구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국내법보다 ILO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 등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이 문제를 국제기구에서 직접 문제를 삼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퍼온 것처럼 노동권 침해는 지금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ILO 조약도 한 EU FTA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미국이나 EU에 대한 수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 문제는 국제통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되게 깊이 있는 되게 똑똑하신 분이네요. 제가 댓글의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앞서 드렸던 것 같긴 해요. 네네네. 뭐가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국내법보다 ILO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는 말이나 ILO 협약이나 국내법과 동일한 위상을 갖고 있는 거로 우리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우선이라기 보기는 어렵다. 같은 위상이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업무 개시 명령이란 제도하고 이 강제노동 금지란 협약하고 약간 오히려 이제 충돌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뭐가 앞선다기보다는 같은 위상을 갖고 있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규정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라 볼 수 있고. 네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전운임제를 왜 그 연장을 그러니까 쭉 하는 거를 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양한 그 화물 쪽으로 그 확대하는 걸 왜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일단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장에 대해서는 3년 연장은 정부도 입장이 3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품목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의 효과가 그러니까 진짜 교통사고가 확 줄고 과속 확 줄고 이런 효과가 분명치는 않다. 그러니까 제도 확대를 하는 게 좀 그렇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른 품목들이 이제 위험물이라고 해서 그 아까 말한 기름 그리고 곡물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동차.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격화해서 이게 지금 안전운임제가 되게 보면 고시 내용을 보면 진짜 복잡하거든요. 그렇겠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키로당 얼마 이렇게 측정이 돼요. 컨테이너 몇 톤짜리 컨테이너는 키로당 얼마씩 해서 아주 깨알같이 원가를 계산해 놨거든요. 그게 좀 기술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말도 국토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시사인의 기자님도 같이 화물차 운전하신 분이랑 같이 이제 며칠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 실상을 이제 보신 분들 그분이 쓴 기사도 보고 그랬는데 너무 처참하 너무 힘든 상황에서 거의 정지하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일을 하시던데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벌어간 것도 아닌데. 일평균 업무 시간을 보면 컨테이너는 이제 13.4시간이고요. 하루에? 일평균. 몇 시간 운전을 하는 거예요? 노조의 조사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운행 시간 플러스 이제 대기 시간 또는 대기 이렇게 시간. 짐을 실는 상하차 그래도 시간 너무 포함해서. 긴데요? 그렇죠. 다 일이죠 이게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뭔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그걸 지금까지 협약을 안 해놓다가 일몰제에서 지금 막상 닥쳐가지고 노동자들이 그럼 이거 어떡하냐 우리 이거 확대해달라 쭉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업무 정지 명령을 딱 내려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북핵 같은 위협이라고 하니까 너무 그게 또 그게 인기가 또 정부의 지지율에 또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신나서 하신다는 얘기들이 좀 씁쓸하네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화물연대 노동자분들께서 눈치 없이 그렇게 막 새총 쏘시고 그런 것도 좀 자제를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서로 이 대화라는 게 상대 말이 맞아도 이 새끼 미우면은 듣기 싫거든. 아무리 좋은 말해도 미운 놈이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좀 그런 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정부랑 화물연대랑 대화를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완전히 있어요, 끊어져 있고. 우리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뭐 하고 저도 있습니까? 그 기사 보고 정말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어떤 소식이죠? 그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났거든요. 네. 근데 사실 김문수 위원장은 임명될 때 노동계에서 정말 극렬하게 비판을 하고 노사정 대화는 이제 다 끝났다. 정부가 아무 대화 의지가 없다 할 정도로 왜냐면 워낙 극우 발언을 민주노총은 그렇죠.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노동계 신뢰 받기 좀 어려운 인물이긴 하잖아요. 사실 그동안 발언을 봤을 때 그랬는데 이봉주 위원장이 만난 거예요. 근데 좀 내 말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화물연대는 대화가 참 절박한 상황.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만났다고 하고요. 어쨌든 대화를 조금이라도 해야지 뭐 좀 풀릴 수 있으니까 결국 이 문제가. 그리고 이제 속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 정부랑 국토부랑 만날 때도 진정성 있는 안을 우리는 갖고 왔는데 정부는 그냥 와가지고 전혀 갖고 온 것도 없어가지고 자기는 너무 화가 난다 이런 말씀도 막 부위원장께서 막 하시고 하던데. 네, 뭐 조금 냉정히 얘기하자면 근데 그건 사실 또 여러 가지 이제 전략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진짜 협상하는 의미 있는 협상을 가져가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국토부는 또 아니라고 하거든요. 아니라고 예, 기존 입장을 거의 되풀이하다 보니까 이건 뭐 사실 알 수 없는 얘기고. 예. 근데 적어도 어떤 대화는 필요하다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명령만 자꾸 하시고 그 명령서를 자꾸 추가로 계속 발송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럼 받아보시는 분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참. 그래서 추가로 뭐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또 발동하는 겁니까? 오늘 원래 좀 유력하게 그쵸. 유력하진 않았지만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그 기름 운송 차량에 대해서 추가 발동할 거냐 결국은 근데 안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이 되게 까다롭잖아요. 국가 경제 심각한 위기 초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 게 사실 객관적으로도 수치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사실 민주노총 총파업이나 이런 게 사실 국가 그 시민들한테 별로 인상이 안 좋긴 해요. 이미지가 안 좋긴 하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뭐 다들 굉장히 힘든 시기 힘들죠. 네. 다 힘든 시기인데 네. 홍성 기자도 힘들잖아요. 저도 많이 힘듭니다. 저도 엄청 힘들거든. 힘든 사람이 이 마음이 좀 강팍해지고 좀 그러기 마련인데 이럴 때 이거를 이용해서 지지율 올리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사회적으로 아픈 곳을 좀 이제 좀 어루만져주고 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멋있는 중재안이 나오면 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 뭐 앞에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노총이 이제 조합원들하고 점점 좀 괴리되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지고 노총에 대한 좀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정부가 이제 역이용해서 지지율을 장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노총의 책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 지금 민주노총의 형식적인 조합원이지만 지금 언론노조와 민주노총 집행부와는 사실 연관성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노조를 공격할 때 민주노총 산하란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니까. 그걸 더 덮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된 민주노총 집행부의 책임도 있죠. 이렇게까지 조합원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도움이 못 된 거잖아요. 거꾸로 계속 지금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빌미를 준 거는 저는 민주노총이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자, 그 가운데에서 참 취재를 하는 홍성희 기자. 거기서도 허리네. 거기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대리기 오랜만에 출연했는데 어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싶은 얘기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들 알리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 라디오는 좀 아쉬웠는데 사실은 너무 짧아가지고 네. 확실히 김기화 선배가 아주 정확한 예리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상호 네. 칭찬해. 아쉬워 라디오는. 대일기에서 뭐 얘기 하시고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 나는 100% 화물연대 편, 나는 100% 뭐
뭐 반대 뭐 이런 사실 없을 거예요. 사실 그렇지 맞아요. 않을 거고 네. 이거에서 어떻게 저도 이걸 어떻게 내가 판단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화물 기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관심도 많고 이거를 그리고 이게 우리의 완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좀 뭔가 좀 서로 안전하게 이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정착됐으면 좋겠다. 안전운임제도 당연히 연장되고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너무 서로 이렇게 잡음이 많이 나니까 이런 거 해결하라고 이제 경산호 위원장도 있고 뭐 국토부도 있고 정부도 있고 김우수 위원장님 진짜 제가 예상밖에 어떤 중찬을 가지고 오셔서 그러니까 단박 해결할지 정말. 그러니까 김우수 위원장님 기대합니다. 뭐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아니 그건 아닌 노력은 하겠다고요. 노력해줘. 자 김문수 위원장 이번에 진짜 그럴싸한 거 갖고 와서 하면 나 진짜 인정할게.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본인 지지율 올랐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잘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이 뜻이니까 잘 받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홍성희 씨 오랜만에 나와서 고생 많았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그럴싸한 아이템 또 주제하면 또 됐어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네, 대들기는 매주 수목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업로드돼요. 정성이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구조할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좋소. 또 만나요. 안녕.